네, 오늘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또 ETF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오늘 또 금융사별로 ETF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KB 자산운용 마케팅실의 육동희 실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KB 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에서 ETF 마케팅을 맡고 있는 육동휘라고 합니다. 사실 2011년부터 벌써 ETF 비즈니스를 영위한 지 한 14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14년 동안 투자분들에 대한 그 저변도 많이 넓어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1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KB 자산운용 그 ETF 브랜드가 네. KB스타. 예. 기존이 KB스타 ETF였나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 기준으로 네.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는 KB스타로 지금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건 맞고요. 네. 근데 저희 내일 모레이죠. 7월 17일 네. 수요일부터는 KB스타에서 이제 라이즈 ETF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라이즈 ETF. 네네. 와, 그럼 브랜드가 바뀌는 거예요? 예, 아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KB 금융그룹의 예. KB 자산운용으로서의 일단 KB스타라고 하는 그 KB그룹에 대한 그 명칭이 붙어 있었다면 네. 이제는 그 17일부로는 이 KB가 없어지고 라이즈. 라이즈라는 ETF로 아예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 네이밍이 교체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사실 원래 뭐 있던 그 네이밍이 나쁘다 뭐 네네. 이런 뜻으로 해서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고요.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10년과 지금 네. 현재는 완전 다른 시장이고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네. 새롭게 진입하는 그러한 네.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가 KB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이 저희 쪽에는 주력으로 해서 출시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던져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라이즈라고 하는 좀 건강하고 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고객분들의 계좌를 좀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일을 위한 투자를 위한 좀 브랜드 네. 그런 네이밍을 찾다 보니까 네. 저희가 라이즈라는 이름을 찾게 됐습니다. 그럼 17일부터 이제 라이즈로 바뀌게 되는데 ETF 이름이 네네. 그 브랜드 네이밍하고 일치하는 그런 ETF 상품 그럼 바로 출시가 되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예. 고민을 했고요. 사실 이름 네이밍을 정하는 것도 중요했었지만 그 네이밍에 따른 첫 상품, 첫 출시된 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또 너무나 익숙한 네. 주제이긴 하지만 AI와 관련된 상품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날 네. 예, 다음 주 화요일에 23일 날 미국 이름이 좀 길어요. 네.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 ETF가 출시하게 됩니다.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탑3 ETF. 탑3 플러스 ETF. 예. 탑3 플러스까지. 그러니까 세 종목만 아니라 더 들어가나 맞습니다. 보네요. 예. 사실은 지금 거래소에서도 상품에 대한 명칭이 예. 그래도 투자자분들의 혼돈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네. 좀 명확하게 상품명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네. AI 밸류체인에 있는 미국의 AI 네.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탑3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더 종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직관적이네요. 길긴 해도. 근데 왜 지금 AI 관련 ETF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브랜드 리뉴얼 이후에 첫 상품을 또 AI 쪽으로 내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이제 패러다임들, 산업혁명부터 해서 패러다임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줄을 이루고 네. 그게 단순히 유행이 아닌 산업의 변화를 이끌었던 그러한 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AI 기술, AI 산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러한 그 산업 파도의 물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패러다임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저희가 첫 상품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AI 산업에 대한 그 기술은 이제 우리 생활 속까지 침투를 할 텐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초입 단계거든요. 네. 그런데 그 초입 단계에 있어서 현재 이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상품들이 조금 국소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종목이 좀 많이 몰빵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산업 한 분야에만 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AI 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은 아직까지는 국내 네. 상장한 상품이 없어서 저희가 최초 이 브랜드 네이밍을 바꾸고 나서 출시한 상품을 AI 관련된 상품으로 꼽게 됐습니다. 네. 뭐 AI 산업 사실 뭐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또 처음 시청하신 분들 꽤 있으실 맞습니다. 것 예. 같으니까
왜 AI 산업에 주목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정말로 AI 이제 워낙 그 가죽 잠바 입고 나오시는 예. 엔비디아, 저도 사실 오늘 젠슨화. 가죽 잠바 예. 찾고 있었는데 뭐, 예. 예. 날이 더워서 안 되죠. 예, 그래서요. 너무 더워가지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주가도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거래소 시장을 뒤바꿀 만큼, 시총을 뒤바꿀 만큼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엔비디아라는 기업 네. 때문에라도 AI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AI라는 산업 자체, 그리고 AI라는 그 이 기술이 사실 갑자기 없다가 띡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고, 그리고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어떤지를 봐야지 네. 사실 향후 넥스트 엔비디아라든가 혹은 이 산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950년부터 AI라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델은 1950년에 이미 등장을 했는데요. 네. 영화 다들 보셔서 아실 텐데 뭐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2차 대전에 암호 코드를 푸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영화에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컴퓨터에 대한 그 로직을 만들기도 했지만 네. AI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I라는 기술 그 산업 자체는 1950년부터 사실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워낙 그때 당시에는 알고리즘은 있어도 네.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컴퓨터 사양이 쫓아가지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대적으로 좀 묻혔다가 네. 또 중간에 한번 또 반짝였다가 또 묻혔다가 네.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이제 정말로 컴퓨터 기술도 발전하고 그리고 데이터도 많아지고 네. 학습할 데이터도 많아지고 하면서 2016년에 저희한테 또 한번 충격적인 AI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알파고라고 하는 알파고 아시죠? 네, 예. 네. 바둑두는 그 이세돌 맞습니다. 예. AI. 제가 사실 2016년 그 알파고 대전이 있을 때 네. 대전에 있을 때 근처에 있었어요. 지금거리에 있었는데 네. 정말 굉장한 그 장비들을 구글에서 다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복궁 앞에 있는 뭐 호텔에서 이세돌 구단과 대전을 위해서 그 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 다 세팅을 하는데 이 정도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요만큼의 컴퓨터를 갖고 온 건 미국에는 그거와 연결된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네. 사실 그걸 못 봤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만큼 그 2016년에도 이 알파고 오로지 바둑만 둘 수 있는 예. 그들 위해서도 엄청난 AI 기술들이 집약돼 있었는데 사실 그때 왜 그러면 바로 AI 산업을 지금 현재처럼 관심을 못 가졌느냐? 굉장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둑만 뒀기 때문이죠. 네. 네, 우리나라 실생활에 많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아직 확장성까지는 이어지진 않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오픈 AI라고 하는 샘 네. 알트먼이 CEO로 있는 오픈 AI에서 생성형 AI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AI는 뭐고 생성형 뭐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컴퓨터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를 그려줘 혹은 뭔가를 해줘라고 했을 때 우리와 똑같은 언어로 이렇게 그려주거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들이 전부 다 저희가 사용하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더 폭발적으로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AI의 스토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AI 산업을 전반적으로 좀 보시려면은 총 이제 6가지 산업 정도로 나눠 보실 수 있어요. 맥킨지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좀 인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사실 첫 번째는 컴퓨터 하드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 칩이 있겠죠. 그렇죠. AI 칩. 대개 AI 관련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받아서 학습을 하고 네. 그리고 결국은 추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답을 내놓는 네. 이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동시에 수많은 작업들을 병렬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AI 칩들을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능도 좋아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엔비디아가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지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AI 관련된 그 모델이라고 하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다 모든 회사에서 내 AI 모델을 갖고 있어야지 하려고 해도 그 방대한 양의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가져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 네.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 저장을 해놓고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AI 산업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도 하나의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요. 예.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름이 어렵지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료 보시게 되면 저희가 AI 뭘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AI에서 만들었었던 챗 GPT라고 네. 하는데 그 GPT가 파운데이션 모델의 이름입니다. 어.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만들고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 이런 모델들을 본인들의 모델들을 하나씩 갖고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지금 모델 허브나 뭐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데이션 모델, 그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우리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을 각각의 한 대의 스마트폰에 다 연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허브가 있어야죠. 예. 이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구동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각각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적당하게 이용하게끔 어딘가에 올려놓는 그런 허브를 모델 허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돼야지 사실 실생활로 이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모델만 떡하니 있다고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정말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처럼 표현처럼 어디에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TV도 될 수 있고 네. PC 당연히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까지 다 포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 네. 빅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러닝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으려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네.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아주 열을 많이 받으면 작동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칩들이 예.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칩들을 식혀주는 프로그램들도 음. 다 서비스 기능의 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6가지 산업을 맥킨지에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산업의 그 밸류 체인은 6가지 정도로 네. 요약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컴퓨터 하드웨어의 그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지금 질주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왜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먼저 막 오르고 이제 하드웨어 쪽 오르고 네.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쪽도 오르고 뭐 데이터 센터 쪽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럼 네네. 결국에 지금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AI 사업 자체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융시장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다음이 뭘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 그래왔어요. 네. 과거에 뭐 스마트폰의 사업도 그렇지만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산업 전반적인 서비스까지 다 확장하는 그게 이제 산업의 밸류체인의 성장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구 논문도 많고요. 예. 물론 AI 산업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독주한 이후에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넥스트를 찾는 과정으로 투자자분들은 보실 텐데 네. 저는 그걸 찍으라고 하면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예, 네. 사실 좀 비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종목이라는 측면보다는 이미 이제 하드웨어에서의 AI 산업의 발전, 성장과 그리고 시장의 확대를 보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낙수효과처럼이라도 이 산업 자체가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 소프트웨어냐, 그게 서비스 산업이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순차적으로 A, B, C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뭔가 높아졌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요. 맞습니다. 사실 1번은 저희가 엔비디아는 못 잡았지만 네네. 못 잡은 분들도 계시고 뭐 잡으신 분들도 예, 계시겠지만 못 잡았지만 2번, 3번은 사실은 순차적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ETF를 하시네요. 맞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오라클이라는 기업도 있고 네. 하드웨어가 아닌 기업들,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오르기는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시기적으로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AI 밸류체인들이 다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AI 산업의 대표 주작격들이 지금 다 미국 쪽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AI 산업과 관련해서 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좀 미국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전혀 뭐 AI 산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아시다시피 컴퓨터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그 HBM이란 칩, SK 하이닉스가 뭐 가장 먼저 한미 2013년 반도체.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많은 수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서 당장은 현재까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운데이션 모델, 그 AI 알고리즘 자체도 다 미국에서 사실 만들어졌고 이러한 스타트업들도 지금 이 알고리즘을 적재적소에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민간 투자 규모가 사실 굉장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AI 전체 시장 규모가 사실 약 19% 정도 연평균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민간 투자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 시장 내에서 약 30%, 약 27%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만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알아서 스스로 이러한 산업 자체가 향후에 돈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다른 나라보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AI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향후 5년에서 10년은 당연히 미국이 글로벌 AI 선두 주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왜 AI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왜 미국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이유를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 이거 그럼 밸류체인 그 미국에 속한 AI 그 밸류체인 기업들에 다 투자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체로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그 사실 관련된 기업들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저희가 그 선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 ETF의 장점인 경우에는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장점일 수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분산되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대표 지수하고 차이가 또 안 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이렇습니다. AI 밸류체인, 아까 말씀드렸던 맥킨지 보고서에 있었던 그 6가지의 산업 분류를 다 세부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3가지 정도로 묶어보자. 아주 손쉽게 저희가 듣던 용어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한번 나눠보자라고 본 거죠.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나 이런 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엔 AI 하드웨어 분야,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처럼 아까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관리한다든가 이러한 회사들은 서비스 앤 인프라 뭐 이렇게 해서 세 산업군으로 나눠서 이 세 산업에서 가장 대표되는 종목을 뽑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산업 내에서 또 넥스트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각각 4종목씩, 그래서 총 15종목이 들어가는 기업이 이 미국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3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임의지만 이 3가지의 산업군을 나눴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앤 인프라 이 세 산업군의 가장 대표되는 기업 탑3에 플러스 그 위에 4종목들, 그래서 총 15종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밌는 거는 사실 이 종목을 저희가 선별을 하면서도 AI 또 종목이니까 ETF니까 그 종목들을 15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AI 기술을 접목을 했습니다. LLM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처음 들어봐요. 이게 사실 굉장히 AI 지금 로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게 이상해요. 거대 자연어 모델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컴퓨터들은 0, 1 이진법에 명령을 내리고 저희가 코드를 넣어주거나 코딩을 하는 것처럼 넣어주면 이들이 이제 답을 내거나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자연어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의 자연어를 학습해서
학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추론해서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델 자체를 가지고 이 종목에서도 판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HBM 반도체라든가 온디바이스 반도체, 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운데이션 모델, 클라우딩 컴퓨팅 뭐 이런 거,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애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된 저희 언어들을 다 로직에 넣어주면 네. 여기에 관련도가 높은 기업들을 유니버스로 뽑아주는 네. 이런 형태의 지수 방법론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니버스가 있으면 그 종목들을 뽑아서 총 15종목으로 추리고 네. 탑3는 15%씩, 그리고 나머지 4종목씩, 각 산업군은 4종목씩 있는 총 12종목이죠. 네. 12종목은 동일 비중으로 해서 약 55%를 채우게 됩니다. 그 대장주 세 종목이 그러면은 지금 네. 엔비디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렇게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라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리기도 좀 민망할 정도죠. 그렇지만 그 엔비디아 외에 그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기업을 마이크로소프트로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쪽 관련돼서는 오라클이라는 회사. 사실 여기서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조금 낯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워낙 다 아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오라클을 약 15% 투자하는 종목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 ETF에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저희가 실생활에는 많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네네. 그 산업, 우리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미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다 오라클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오라클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MS가 높은 회사이다 보니까 AI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영위할 때 오라클의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따라서 이미 오라클도 작년부터 해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물론 엔비디아보다는 덜하지만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정도의 상승폭은 과열됐다고 보지 않고 네네. 더 높은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장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구성 종목이 15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교체 주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산업 자체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니까요. 예. 저희가 이 천천히 뭐 종목을 바라본다기보다는 워낙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모델을 집어넣으면 사실 종목이 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3, 6, 9, 12 해가지고 분기마다 분기별로. 분기마다 종목들을 바꾸고 있긴 합니다. 네. 물론 종목 자체 그 리밸런싱 주기 자체를 4번이라고 했다라고 해도 뭐 갑자기 많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계속 다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종목 자체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시 리셋해서 바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뭐 최근처럼 많이 올랐다라고 네. 하면 원래는 15%로 시작을 했지만 가격 자체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14종목 대비해서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체 100을 가정했을 때는 비중이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다시 이거를 줄이고 다시 엔비디아를 15%로 맞춰주는 네. 마치 저희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차익 실현하듯이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 네. 다른 종목들로 다시 비중을 나누는 이러한 과정들을 4개월에 한 번씩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새로 이제 상장될 그 ETF 네.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탑3 네. 플러스 네. 맞죠? 길어서 막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근데 이거 그럼 다른 상품하고 좀 뭔가 차별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그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기존에 신규 출시되어 있는 상품들 다 각각의 특징을 갖고 출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어떤 부분은 이제 가장 최근에 핫 이슈가 되는 엔비디아가 많이 편입된 네. 그러한 ETF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좀 특화된 그러한 ETF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된 그러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ETF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편입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저희가 이름을 바꾸면서 브랜드 네이밍을 바꾸면서 생각했었던 게 중장기적으로
고객분들이 많은 고민 없이 좀 건강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네. 변동이 크지 않고 그러한 형태로 가는 상품들을 앞으로 내놓겠다라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각 산업에 대한 분산도 골고루 되어 있고 각 종목들의 비중 자체도 골고루 되어 있어서 AI 산업에 좀 나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싶어. 혹은 뭐 코어로 담고 네. 그리고 계좌 내에 코어로 담고 주변에 이제 뭐 엔비디아를 더 편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코어의 ETF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했다는 게 다른 ETF들하고 좀 차별점일 것 같습니다. 아직 그 AI 쪽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또 이 상품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맞습니다. 충분한 예. 그런 매력이 있네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분들한테 좀 적당할 것 같은 게요. 최근 들어서 워낙 이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맞아요. 라는 분들, 예. 그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엔비디아가 더 안 오를 거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렇죠. 예. 절대.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워낙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엔비디아와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도 향후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 주가라는 것들이 또 실적의 미래를 보고선 성장성을 보고선 또 반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사실 엔비디아도 편입되어 있지만 일부 네. 편입되면서 AI 관련된 전반적인 다른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께는 좀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죠. 보수는 어떻게 돼요? 예, 사실 보수도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품이 좀 들어요. 예. 그렇죠. 보니까 종목 구성도 그렇고 예. 이것도 좀 주기별로 분기별로도 교체도 해줘야 맞습니다. 되고. 예. 품도 들고 애초에 이제 이 상품들을 만들 때 뭐 지수를 고민한다든가 뭐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달라붙어서 얘기도 하고 할 텐데 품이 좀 들매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목표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수 자체도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좀 가볍게 투자할 수 있게 총 0.05% 연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대표 지수의 보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져 있긴 한데요. 이렇게 그 AI 관련된 ETF 중에서는 거의 최저 수준의 보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7월 17일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되는 그 KB 자산운용의 ETF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 출시는 7월 23일 화요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